센터 리브랜딩 회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맨날 일만 한데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유진아, 넌 좀 더 잘 나가는 사람 만났어야지.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기색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의 무게는 사랑이 아니라 체면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웃음을 참는 건 괜찮았다. 하지만 함께 웃던 아내의 얼굴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이혼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 정도로 이혼을 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존중이 사라진 사랑은 이미 죽은 것이라는 걸. 그녀는 이혼 후 화려하게 살았다. 루프탑, 와인, 웃음.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공허한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왜냐면 그 웃음의 이면엔 나를 잃은 여자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제발, 당신의 아이를 갖게 해줘. 당신 없어도 돼. 그냥 아이만 낳게 해줘. 그녀는 울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이미 끝난 인연을 다시 피로 묶으려는 절망이었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마지막 복수였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48살이었다. 이름은 강연, 재무 컨설턴트로 일한다. 결혼 6년 만에 아내 유진과 협의 이혼을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가 나를 모욕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모욕을 즐겼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그 정도로 이혼을 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에게 자존심은 숨과 같다는 것을. 한 번 밟히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존중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전직군 간부였고 세 형제는 언제나 명예와 약속을 지키며 살라고 배웠다. 10살 때 학교에서 누군가 나를 밀쳤다. 아버지는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현아, 사람은 내가 허락하는 만큼만 너를 밟는다. 한 번 허락하면 평생 밟힌다. 그 말은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었다. 밤에는 강남의 허름한 바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했고 낮에는 학교에 다니며 등록금을 벌었다. 몸집이 크고 어깨가 넓었던 나는 싸움을 말리고 취객을 내보내며 세상의 밑바닥을 배웠다. 그 덕분에 나는 선 넘지 않는 법, 누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감각을 익혔다. 졸업 후 작은 재무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다. 낮에는 고객을 상담하고 밤에는 보고서를 썼다. 남들보다 2배로 일했고 차가운 형광등 빛 아래 혼자 남아 수많은 밤을 보냈다. 그렇게 12년을 버티자 나는 마침내 파트너 자리에 올랐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세운 자리였다. 형제들도 각자 자기 길을 갔다. 형은 경찰이 됐고 둘째는 군에 남았다. 첫째는 건설 회사를 운영한다. 우리 셋은 모두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았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라. 그래서 유진의 행동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내 아내였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낯선 사람처럼 웃었다. 우리는 지인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다. 유진은 유난히 눈에 띄는 여자였다. 까만 머리, 맑은 눈빛, 당당한 태도. 그녀는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 과장이었고 나는 솔직한 성격 덕분에 그녀의 관심을 얻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는 그랬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6개월 뒤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 첫 해는 완벽했다. 작지만 아늑한 강남 아파트를 샀고 주말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세상에 나는 전부였다. 문제는 그녀의 친구들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져 온 여자들. 유진은 그 모임을 청담걸스라고 불렀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그들 세계의 공기는 내 세계와 달랐다. 처음 만남부터 불편했다. 억지로 꾸민 미소, 피상적인 칭찬, 그리고 눈빛 속에 숨은 평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우리와 급이 달라. 강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그중 한 여자가 물었다. 재무 컨설턴트입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 그런 일 하시는구나. 표정은 분명히 말했다. 그 정도구나. 다른 여자가 바로 덧붙였다. 우리 서연 남편은 자산운용사 임원이에요. 이번에 강남에 새 아파트도 샀다던데요. 그 말에 유진은 단지 웃었다. 그 미소 하나가 내 자존심을 서늘하게 긁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모임이 불편했다. 그들의 웃음소리 하나, 단어 하나까지 신경이 곤두섰다. 그들보다 더 나를 아프게 한 건 유진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까 그 말 장난으로 들렸어?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너무 예민해. 그 애들 원래 그래. 그게 장난이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장난이야? 좀 웃어 넘겨. 너무 진지하니까 피곤해.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녀는 내 편이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차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 후 나는 그녀의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야근을 핑계로, 헬스장을 핑계로 그 자리들을 피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왔다. 와인을 들고 큰 소리로 웃으며 내 자리에 앉았다. 나는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존재는 집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웃음소리 뒤로 들려오는 속삭임, 나를 훑는 시선, 그 모든 것이 내 일상을 병들게 했다. 어느 날 밤 유진이 취한 채로 중얼거렸다. 사실 그 애들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줄 알았대.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뭐라고? 당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더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사람 말이야. 내가 마케팅 쪽에서 일하니까 다들 그렇게 기대했거든. 그녀는 와인잔을 비우며 말을 이어갔다. 서연은 늘 말하잖아. 유진아, 너 정도면 임원쯤은 만나야지. 그 애 남편은 자산운용사 임원이고 강남에 새 아파트도 샀대.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단지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식어갔다. 사람의 마음이 떠나는 순간이란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녀의 말이 멈춘 순간 내 안에 피가 식었다. 유진은 곧바로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다. 믿고 싶었다. 정말 그녀의 말대로 단지 순간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의심이란 건 한 번 뿌리내리면 쉽게 뽑히지 않는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우리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나는 퇴근 후 차고 아내 홈짐에서 운동을 했고 그녀는 부엌에서 와인을 따며 저녁을 준비했다. 주말이면 등산을 가거나 새로 생긴 레스토랑을 찾아가며 우리는 여전히 웃었다. 누가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부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만 등장하면 모든 게 변했다. 평소엔 따뜻하고 차분했던 아내가 그들 앞에 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날카로워졌으며 웃음에는 가시가 섞였다. 나는 이해하려 했다. 누구에게나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자존심을 깎아내려야 한다면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유진의 노트북이 고장나서 내 컴퓨터를 잠시 쓰게 됐다. 그녀는 카카오톡 웹버전으로 로그인해 업무를 보았고 퇴근하면서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며칠 뒤 나는 일하다가 우연히 그 창을 열었다. 새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처음엔 닫으려 했다. 그런데 미리 보기 창에 내 이름이 여러 번 보였다. 순간 손이 멈췄다. 그 방의 이름은 청담걸스.
그녀를 포함해 5명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를 나누며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 그리고 내 이야기까지 주고받았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처럼 보였다. 하지만 스크롤을 조금 내리자 내 이름은 조롱과 웃음 사이에 섞여 있었다. 서연 남편은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됐대.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은 다르지. 유진아, 강현 씨는 이번 생일에 뭐 해줬어? 꽃이랑 저녁이었지. 집에서. 진짜? 그게 다야? 세상에.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도 나름 감동이었어. 직접 요리도 해줬거든. 그리고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 아래에는 이어진 문장이 있었다. 귀엽네. 약간 아빠 느낌? 유진아, 너 진짜 착하다. 나 같으면 못 산다. 내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는 나를 변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내 심장을 먹게 했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 그건 장난이 아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내 품에서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여자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를 비웃고 있었다. 대화는 계속됐다. 솔직히 좀 지루하지 않아? 남편이 이벤트도 없고. 그러니까 강현 씨는 늘 똑같대잖아. 일, 집, 헬스장. 끝. 유진아, 넌 활발한 사람이잖아. 그런 에너지랑 맞는 사람 만나야지. 맞아. 재무 컨설턴트보단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성공한 사람? IPA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오늘은 모험이야 하는 사람 말고?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맞아. 그런 사람 필요하지.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다. 나를 완전히 조롱하는 말이었다. 나는 화면을 닫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읽었다. 그녀가 실제로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대화 속에는 언제든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말들이 있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과장님 완전 멋지대. 그래서 유진이는 요즘 야근이 많나 봐? 명확한 말은 없었지만 충분히 아팠다.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칼처럼 마음을 베어냈다. 나는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모든 메시지를 내 이메일로 보냈다. 그리고 원본을 저장했다.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은 분노에서 결심으로 바뀌었다. 평생 남에게 밟히지 않고 살아왔는데 정작 내 아내에게 밟히고 있었다. 그건 끝내야 했다. 그날 저녁 유진이 집에 들어왔다.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일찍 왔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입을 맞추려는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왜 그래? 카톡 로그아웃 안 했더라. 뭐?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얼마나 봤어? 충분히. 뭘 충분히? 너와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만큼. 유진은 곧바로 나를 몰아붙였다. 당신, 내 사생활을 침해했어. 내 메시지를 훔쳐본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마치 범인은 내가 된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지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당신이 내 허락 없이. 허락. 그럼 내 존엄은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하지?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본 건 내 사생활이 아니라 우리 결혼의 진짜 얼굴이야. 그걸 부정할 수 있어?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맺으며 말했다. 그건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농담이야. 다들 그래. 스트레스 풀려고.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농담. 남편을 조롱하고 다른 남자 얘기로 웃는 게 농담이야? 그녀는 서둘러 변명했다. 그건 그냥 대화야. 아무 의미 없어. 그럼 내가 웃은 이유는 뭐야?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그 말들을 막아주길 바랐어. 그게 남편으로서 바라는 전부였는데.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사람들은 내 친구들이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은 내 남편이지. 그럼 선택해. 지금. 그 친구들이냐, 나 아니야. 농담이지. 그럴 순 없어. 농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의 일부야. 그리고 나는 내 결혼의 일부다. 둘 다 가질 순 없어.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당신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장난이었잖아. 그 장난이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 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여기서 정해. 지금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그 단체방을 나가. 아니면 우리 끝이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를 조롱한 사람들과 함께 웃는 아내를 더는 사랑할 수 없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친구들을 끊을 순 없어. 그건 너무 이기적인 요구야. 그래? 그럼 됐어.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넌 선택했어.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할 거야. 이혼하자.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해? 몇 개의 문자 때문에? 문자 때문이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당신 너무 극단적이야. 6해를 이렇게 버릴 거야? 나는 내 존엄을 버리고 살 만큼 관대하지 않아.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방어적이었어. 앞으로는 더 잘할게. 그 애들이랑 거리를 둘게. 거리가 아니라 끝내야 해. 그건 못해. 그럼 나도 못 살아. 며칠 동안 우리는 싸우고 침묵하고 또 싸웠다. 그녀는 하루는 울며 매달렸고 다음 날엔 화를 냈다. 그 애들은 나를 오래전부터 알았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야. 나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야. 아니, 같은 문제야. 그녀는 계속 사과했다. 다음부터는 그 애들이 그런 말 안 하게 할게. 진심이야. 그건 해결이 아니야. 나는 사과가 필요 없고 행동이 필요해. 왜 그렇게 단호해? 그 애들은 나한테 가족 같아. 그럼 나는 뭐였지? 너의 가족이 아니었나?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당신보다 먼저 왔어. 그 인연을 끊을 순 없어. 그 말은 곧 대답이었다. 그녀의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재킷을 들었다. 그래. 그럼 나는 여기서 끝낼게. 잠깐만,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그래. 더는 함께할 이유가 없어.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당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어. 당신 같은 사람 2번은 못 만날걸.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럼 한 번이면 충분하지. 그녀의 입가가 비틀렸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건 내 몫이야.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그날 밤 강남의 작은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끝이었다. 다음 날 나는 유진에게 말했다. 우리 따로 살자. 내가 나가든. 그녀는 버티다가 결국 짐을 싸서 나갔다. 며칠 뒤 나는 가사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숙려기간 1달.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그 1달이 1년처럼 길었다. 우리는 재산을 공원도에 따라 나눴고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다. 다행히 아이가 없어서 양육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주변은 시끄러웠다. 너무 예민하게 굴었대. 부부 상담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까지 했냐더라.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연아, 결혼은 원래 힘든 거야. 다들 그런 시기를 겪어. 엄마, 이건 그런 시기가 아니야. 존중이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그래도 아빠랑 살면서 나도 힘들 때 많았어. 그럴 땐 친구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럼 아빠가 친구들이랑 엄마를 비웃는데 엄마는 그냥 참을 거야?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이혼 절차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유진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 그 사람, 나 없이 못 살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왜곡된 이야기를 흘렸다. 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일부러 소문을 만들었다. 내가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를 오해에 폭발한 남편으로 만들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강연아, 여자들은 친구들이랑 하소연 좀 하기도 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아버지, 이건 하소연이 아니에요. 나는 노트북을 열고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여드렸다. 아버지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처음엔 의심, 그 다음은 놀람, 그리고 마지막엔 분노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덮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알겠다. 내가 옳다. 그리고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버티는 게 더 이상하지.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예민하다. 부부 상담이라도 해보지. 아파트는 좋은 가격에 팔렸다. 우리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눴다. 유진은 자존심 때문인지 별다른 분쟁을 걸지 않았다. 대신 SNS에 화려한 삶을 올리기 시작했다. 루프탑 바, 여행, 고급 파티. 겉보기엔 완벽했지만 사진 속 웃음은 공허했다.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다. 진짜 잘 사는 척하네.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했다. 행복한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 그날 이후 나는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 매일 새벽 헬스장으로 향했다. 땀은 내 분노를 식혔고 근육은 내 자존심을 다시 세웠다. 체지방 22%에서 14%.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 변화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나를 무너뜨렸던 기억을 정면으로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 퇴근 후에는 운동 영양 컨설팅 회사를 준비했다. 재무 전문 경력을 살려 건강과 재정을 함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몸도 자산이에요.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은 늘었고 삶은 안정됐다. 하루하루가 쌓이며 나는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견디지 못했다. SNS에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나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게 아마 그녀를 미치게 만든 듯했다. 사실 모든 게 무너지기 전 우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 중이었다.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 치료를 막 시작했을 때였다. 나는 즉시 중단을 요청했다. 이혼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믿기 힘든 말을 꺼냈다. 그래도 당신의 아이를 갖게 해줘. 나 혼자 키울게. 나는 얼이 빠져 그 자리에 멈췄다. 뭐라고? 그녀는 문자로, 전화로 끊임없이 연락했다. 긴 문장, 감정 호소, 끝없는 설득이 이어졌다. 의사도 말했잖아. 내 난자 상태 완벽하대. 이번이 진짜 기회야. 제발,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야. 유진아, 우리 이혼 중이야.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아이야? 다시 연애하고, 다시 결혼하고, 또 시도하려면 너무 늦어. 시간이 없어. 그녀의 절박함은 이해됐다. 하지만 내 결심은 더 단단했다. 나를 배신한 사람과 평생 이어지는 끈을 만들 순 없어. 그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며칠 뒤 그녀가 직접 찾아왔다. 문을 열자 전혀 다른 얼굴이 서 있었다. SNS 속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는 내 소매를 붙잡으며 울었다. 부탁이야. 당신이 없어도 돼. 그냥 아이만 낳게 해줘. 혼자 키울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야. 이혼이 덜 아팠을 거야. 나는 진심이야. 이건 내 꿈이야. 어릴 때부터 엄마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 그건 이해하지만 그 꿈에 나는 더 이상 포함돼선 안 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지금 깨진 관계에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난 그럴 수 없어. 당신과 평생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 생각도 없어. 유진은 울며 말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양육비도 필요 없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허락만 해줘. 이미 병원에 연락했어. 내 동의는 철회됐고 시료는 폐기됐어. 끝이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야만 해. 며칠 뒤 그녀의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다. 아무 책임도 안 물을게요. 유진이 혼자 키운대요. 당신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네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상처받을 거예요. 난 그런 시작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혼의 마지막 절차가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몇 달 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운동 영양 컨설팅은 작은 부업에서 회사를 넘어섰다. 지금은 직원 5명을 둔 정식 기업으로 성장했다. 개인 맞춤 트레이닝, 회복 프로그램, 프리미엄 보충제 라인까지 확장했고 남성 건강 전문 잡지에도 내 브랜드가 실렸다. 나는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본업으로 삼았다. 처음엔 불안했고 밤새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스트레스는 의미 있는 고통이었다. 그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프로 운동선수 한 명이 내 고객이 되었다. 무릎 부상으로 복귀가 늦어지던 선수가 내 프로그램으로 3주 빨리 복귀했다. 그 순간부터 의뢰가 쏟아졌다. 내 이름이 업계에 퍼져갔다. 유진은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차단하지 않았다. 가끔 그녀는 내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짧은 댓글을 남겼다. 축하해요. 좋아. 보이네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선택한 침묵이었다. 내 형이 말했다. 형, 전처가 형 인스타를 계속 보고 있다더라. 관심 없다고 전해. 형수도 한마디 덧붙였다. 그 여자, 이제 형 성공에 묻어가려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좋은 사이인 척한데. 나는 웃었다. 그럴수록 내 삶은 더 깨끗해지지. 지인이 내게 말했다. 유진이 요즘 자꾸 너 얘기해. 너 누구 만나냐? 사업은 잘 되냐? 아직도 그녀 얘기하냐고 묻더라. 솔직히 좀 이상할 정도야. 이혼 후에도 한동안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척을 했다. 루프탑바, 와인, 여행, 웃는 얼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사진들은 점점 사라졌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결혼도 친구들도 모두 흩어졌다. 그녀가 그렇게 믿었던 소울메이트 친구들은 하나둘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 함께 살던 친구가 약혼을 하자 유진은 짐을 싸야 했다. 결국 그녀는 그들이 나를 버리게 만든 것처럼 그들에게도 버림받았다. SNS에는 더 이상 파티 사진이 없었다. 대신 가짜 친구들,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관계 같은 글만 올라왔다. 아이러니했다. 결국 그녀가 만든 세계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 중에서도 서연, 그 잘난 친구. 남편의 외도로 스캔들이 터졌고 결국 이혼했다. 뉴스에까지 나왔다. 그녀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유진이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화려했던 청담걸스 단체방은 서로의 불륜 폭로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서로를 삼키다 결국 자기들끼리 찢어졌다. 그 무렵 지인이 또 말했다. 유진이 들었대. 내가 다른 사람 만난다고.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 맞아. 만나고 있어. 그녀의 이름은 윤서. 전직 프로 배구선수 출신 물리치료사다. 키 174, 운동으로 다져진 몸. 웃을 때마다 방 안이 환해진다. 그녀는 내 사업 파트너이자 내 삶의 동반자다. 우린 재활 프로그램 공동 프로젝트로 만났다. 처음엔 업무였다. 하지만 대화가 쌓이고 서로의 열정을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어졌다. 윤서는 유진과 달랐다. 게임도 조롱도 비웃음도 없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했고 싸워도 대화로 풀었다. 괜찮아. 내가 옳을 때도 있고 내가 틀릴 때도 있지. 그 말이 내게 얼마나 낯설고 따뜻했던지. 3개월 전 그녀는 내 집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함께 운동하고 함께 일했다. 그녀는 내 열정을 이해했고 나는 그녀의 노력을 존중했다. 지난달 우리는 도심의 작은 퍼포먼스 센터를 열었다. 운동, 영양, 재활을 결합한 통합 트레이닝 센터. 오픈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는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된 팀이니까. 그녀는 윤서를 알게 된 뒤 완전히 무너졌다. 어느 날 아무 연락도 없이 내 센터로 찾아왔다. 나는 그때 선수 한 명을 지도 중이었다.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그녀는 외모만큼은 여전히 정돈돼 있었지만 눈빛은 비어 있었다. 나는 잠시 수업을 멈추고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무슨 일이야, 유진. 그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가 그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진심 같았다.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틀렸어. 완전히. 그녀는 자신이 친구들을 우선시한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했다. 결국 그 애들도 다 각자 인생이 생겼어. 둘은 애 낳고 연락도 끊겼고 한 명은 남편 따라 해외로 갔어. 매일 얘기하던 애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연락 올까 말까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나는 내 결혼을 버리고 나를 버린 사람들만 남았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그때 왜 아이를 갖고 싶었는지 알아? 그냥 친구들이 다 임신해서 그랬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려웠어. 그녀는 자신이 늘 불안했다고 말했다. 나는 늘 그 애들 눈치를 봤어. 그 애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내 삶을 인정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애들은 당신이 나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도 그 시선으로 당신을 봤어. 정말 멍청했지.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당신을 일부러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그들과 맞춰가려다 보니 그렇게 됐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넌 그들의 인정을 택했고 난 나 자신을 택했어. 우린 각자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정말 다행이야. 요즘 사업도 잘 되고 몸도 대단하더라. 완전 달라졌어. 이젠 훨씬 젊어 보이고 자신감도 넘쳐. 나는 미소 한 번만 지었다. 감정은 없었다. 그녀의 말은 과거의 잔향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진짜 온 이유를 꺼냈다. 사실은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회사에서 잘렸어. 반년 전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나도 포함됐어.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새 직장은 못 구했어.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썼고 새로 구한 집은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데 보험사도 계속 미루기만 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요즘 에어비앤비에서 지내. 근데 돈이 바닥이야. 부모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셨지만 거긴 일자리도 없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다 잃었어. 친구도, 직장도, 집도. 그때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려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짧게 웃었다. 다시 시작. 너는 친구들이 널 버렸으니까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마지막 남은 선택지니까.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윤서 때문이지. 그녀 얘기 들었어. 당신 그 여자랑 얼마 안 됐다며. 아직 늦지 않았잖아. 나는 냉정히 대답했다. 늦었지. 난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녀는 숨을 삼켰다. 당신은 정말 변했네. 그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 변해.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부탁이야. 며칠만이라도 같이 살 수 있을까? 아파트가 수리될 때까지만. 난 지금 갈 데가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제발 나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나 마케팅 잘하잖아. 당신 사업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녀는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다. 여기 괜찮아요? 그녀의 눈빛이 빠르게 상황을 읽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유진이 이제 가는 중이야. 유진은 윤서를 바라봤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 자연스러운 미소, 자신감 있는 자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여자가 자신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진심, 신뢰, 그리고 품격. 그녀의 눈이 흔들렸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미련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평온했다. 잘 가, 유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혔고 그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 몇 달 후 들려온 소식. 유진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36, 예전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계약직. SNS는 거의 멈췄고 가끔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 기회 같은 문구만 올린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커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복수는 불길이 아니었다. 그저 아무 감정 없이 그녀를 지나치는 평온함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